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서하는 자 똑자입니다. 네, 오늘은 처음으로 시작하는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가 소개와 머릿말 1장을 이야기하고 2장은 똑사님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책 제목은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이고 인류가 AI와 결합하는 순간이라고 앞에 이제 작은 글씨로 제목이 써 있습니다. 영문 제목은 The Singularity is Nearer이고 여기서 싱귤레러티가 이제 특이점인데 뒷부분에서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가는 이게 이제 2025년 현재의 사진이고요. 1948년생으로 77세이십니다. 미국 뉴욕에서 출생했고 직업은 이제 미래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 발명가, 공학자, 작가, 사회운동가, 경영자 등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현재 소속은 구글 딥러닝의 엔지니어링 이사로 있고 싱귤레러티 대학교를 창립했습니다. 레이 커즈와일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컴퓨터 과학자, 발명가이자 기업인 미래학자이며 2045년에 완전한 기술적 특이점이 찾아와 인간은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예측했습니다. 이 책이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발명하셨던 걸로는 문서 판독기, 광학 문자 인식기, OCR이라고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봤었던 건데요. 그거랑 음성 인식기, 평판 스캐너, 문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시각 장애인용 음성 변환기, 전문 음악인들의 필수 장비가 된 신시사이저 등이 있습니다. 그는 이 발명품으로 사업에서도 크게 성공을 거두었고요. 어, 이제 이렇게 사업가이자 미래학자로 살고 있었는데 2005년에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20년 후에 지금 읽고 있는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와 연결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2005년에 이제 이 책을 내고 구글의 레리 페이지한테 본인이 이제 이런 인공지능 관련된 회사를 창업하고 싶은데 좀 투자를 해줄 수 없는지 물어봤던 적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때 레리 페이지가 차라리 우리 회사에 와서 모든 자산과 지원이 가능하니까 오라고 해서 이제 2012년부터 구글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특이점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2008년에는 구글과 나사의 지원을 받아서 혁신대학인 싱귤레러티 대학을 설립해서 미래 연구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작가 개인적인 얘기를 아래 조금 보면은 오스트리아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유대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음악가이자 피아니스트, 지휘자, 음악 교사셨고요. 어머니는 미술가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음악을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음악 관련된 발명품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교생이었던 17살 때 첫 번째 발명품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작곡과 멜로디를 분석해서 똑같은 스타일로 원래 음악을 재현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었고 이 발명품으로 대회에서 이제 상도 받고 유명 인사가 되었고 MIT에서 공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맹인 가수 스티비 원더가 1976년에 이제 커즈와일이 만들었던 리딩 머신이라고 글자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계의 소식을 듣고 그 다음날 기계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같은 관심사로 친하게 된 두 사람은 함께 회사도 만들어서 디지털 신디사이저 산업을 이끌었고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버클리 음악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도 수여받았습니다. 이 레이 커즈와일의 좀 특이한 점이 현대의 과학의 기술의 힘을 빌려서 영생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건데요. 뉴스 기사가 있었는데 하루에 영양제를 배갈을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본인이 이제 2045년에 특이점이 왔을 때까지 이제 살면 이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게 좀 특이했고요. 이 영생 계획을 3단계로 이루어서 실행하고 계신데 먼저 장수 식단을 1단계로 보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공학 기술이 유전체를 재설계할 수 있는 2단계, 분자 나노 기술이 인체 장기와 조직을 재생할 수 있는 3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3단계 도달 시기를 이분이 지금 77세이신데 80대 후반에서 90대 초반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게 2045년에 가까운 시기거든요. 그래서 노력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개인적인 내용을 듣고 이제 책을 읽으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머릿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가 2005년에 출간했던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에서 수렴적이고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 추세로 인해서 인류에게 완전히 변혁적인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좀 바탕이 되는 게 컴퓨팅 파워라고 계산 및 연산을 수행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능력이 비용이 갈수록 저렴해지기 때문에 이런 특이점이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인간의 생물학에 대한 비밀이 더 많이 밝혀지고 있고, 나노 기술은 우리 뇌를 클라우드의 가상 신경세포층으로 직접 확장하는 결과로 귀결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는 AI와 융합함으로써 생물학이 우리에게 준 계산 능력을 수백만 배나 증대시킬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의 지능과 의식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게 확대될 것이다. 이 사건이 내가 말하는 특이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점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물리학에서 말하는 특이점이란 블랙홀 중심에 있는 무한대의 밀도를 가진 점에서는 정상적인 물리학 법칙이 모두 무너지고 만다. 이렇게 현재 우리의 지능 수준으로는 그토록 급진적인 변화를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표현해서 특이점이라는 은유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기 앞에 뭐 컴퓨터 파워나 뭐 뇌를 클라우드 신경층으로 뭐 확장하는 이런 게 조금 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라고 그 뇌에 뭔가 칩이나 뭐 그런 신호를 줘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실험들이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거에 해당하는 것들인데요. 이런 게 우리가 알게 모르는 사이에 기술이 발전해서 이런 저자 말대로 영생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그런 내용이고 앞으로 같이 독서님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특이점이 장기적 추세로 2045년 무렵일 것이라고 저자는 예측하고 있고요. 2005년에 특이점이 온다라는 첫 책을 발간했을 때 그때도 이제 2025년 시점과 2045년 시점에 뭔가 변환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책을 냈을 때는 너무 뭐 일상 현실과 거리가 멀고 말도 안 된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45년이라는 시기 자체도 너무 낙관적이고 아예 특이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2025년에 이 책을 다시 쓰게 된 이유가 지금까지 나타난 변화들이 앞으로 나타날 특이점 2045년 시점에 뭐가 속도가 이제 가속되는 시점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책을 쓰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만 봐도 2005년 이후에 소셜미디어나 스마트폰이 나왔고 알고리즘의 혁신으로 우리가 다들 뭐 핸드폰을 두고 유튜브를 보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빅데이터가 출현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뭐 2, 3년 전에 뭐 AI 이런 게 뭐 이 정도 발전할 줄은 상상 못 했던 것 같은데 지금 GPT-4나 제미나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벌써 할 수 있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코딩하는 프로그래머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GPT-4 같은 것이 인간과 기계 사이의 장벽을 좀 극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뭐 수학 가속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저자가 이야기하는 건데 정의가 정보기술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저렴해진다는 이론입니다. 2005년 책을 썼을 당시에 이제 1달러로 얻을 수 있었던 컴퓨팅 파워 대비해서 20년이 지난 지금 2025년에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고도 11,200배 많은 컴퓨팅 파워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생각해보면, 20년 전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USB에 들어있는 그 용량도 뭐 124 뭐 메가바이트 이런 식으로 작았는데 지금은 뭐 5기가, 뭐 1테라 이런 저장 장치도 되게 작아지고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다는 걸 보면서 이런 게 되게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긴급성이 이 기하급수적 변화가 지닌 그 특성 자체에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썼다고 하시는데요. 2020년대 초반에 우리는 이 기하급수적 증가 곡선이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는 부분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이내에 우리는 사람과 똑같아 보이는 AI와 상호작용을 할 거고 뇌의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일상생활이 되고 사람들의 건강 수명을 유의미하게 연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2030년대만 돼도 자율성장형 AI와 나노기술의 발전으로 인간과 기계가 결합하고 2045년 지구에서의 삶은 훨씬 더 나은 쪽으로 변할 것이다. 이 저자는 이 AI 시대 자체를 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편이신데요. 그래서 이 책은 특이점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과 기회와 위험을 다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쓴
이유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특이점에 이르는 전환을 이해하고 예상함으로써 인류의 최종적인 접근법이 안전하고 성공적인 것이 되도록 도우고 싶은 이제 마음으로 이 책을 쓰셨다고 머리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은 우리는 6단계 중 어디에 있는가인데요. 이 6단계 부분이 책으로는 되게 짧은데 좀 제가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 우주가 탄생한 순간부터 이제 6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건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에서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식의 기반은 정보이고 앞선 단계의 정보를 처리하면서 다음 단계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대는 물리학 법칙과 그것이 가능케 한 화학의 탄생인데요. 이게 빅뱅으로 우주가 생기고 우주가 수십만 년 동안 그 빅뱅 이후에 이제 수십만 년이 지난 후에 원자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도 수십억 년이 지난 뒤에 분자가 생성되고 우리가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데 중력이 있기 때문에 땅에 서 있잖아요. 이런 중력이 있고 이런 중력이 그러니까 태양계에서 지구가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더 가까운 데 있었으면 너무 뜨거워서 뭐 불타버렸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균형 잡힌 우주가 있기 때문에 뭔가 생명체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대는 생명 시대인데요. DNA를 가진 생물들이 진화하고 퍼져 나갔습니다. 이렇게 분자 하나로 완전한 생명체를 정의할 수 있을 만큼 복잡한 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자가 생겼고요. 세 번째 시대는 동물들에게 스스로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DNA로 설명되는 뇌는 진화에 큰 이점을 제공하고 뇌가 수백만 년에 걸쳐 더 복잡하게 발전했습니다. 이 DNA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게,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인데도 뭔가 사자나 이런 걸 보면 위험하다고 느끼잖아요. 이런 것 자체도 이제 그 오랜 시간이 축적되면서 우리 뇌에 그 저장된 정보가 있었던 건데요. 이렇게 그 정보들이 저장이 되고 뇌가 생기고 뇌가 이제 더 발전하면서 이 세상이 좀 발전해 왔다고 합니다. 네 번째 시대는 동물이 생각을 복잡한 행동으로 옮기는 시대인데요. 여기 사람이 엄지와 함께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그 엄지손가락 이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엄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뭔가 물건을 잡고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고차원 인지 능력을 사용해서 정보를 저장하고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기고 발전했습니다. 이집트에 나왔던 파피루스가 종이에 이제 뭔가 기록을 남겨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세대로 전달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쓰고 있는 하드 드라이브까지 이런 것들이 생겼고, 정보 패턴을 이제 지각하고 떠올리고 평가하는 뇌의 능력이 증강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이 네 번째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대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인데요. 이게 그 뭐 뉴럴링크에서 얘기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물학적 인간의 인지가 디지털 기술의 속도 및 힘과 직접 융합되어서 이제 뇌에 뭔가 칩을 심으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 뭐 하드드라이브 뇌에 심은 것처럼 엄청 많은 양을 기억할 수 있고 더 빠른 계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시대는 우리의 지능이 우주 전체로 퍼져나가 컴퓨트로늄으로 변화한다는 건데요. 이게 컴퓨트로늄은 궁극적인 계산 밀도로 조직된 물질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좀 이해가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우선 이 책을 계속 읽으면서 이게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류는 네 번째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고요. 2029년에 튜링 테스트가 통과되는 그 순간이 다섯 번째 시대에 진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튜링 테스트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AI가 사람과 같은 수준의 언어와 상식적 추론 능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끔 요새 나오는 일반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출간된 특이점이 온다에서는 2029년에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려면 2020년도에 AI가 상당한 지적 성취를 거둬야 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 현재 제미나이나 GPT-4 같은 AI 시스템이 이제 이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 우리 신피질의 위쪽 영역을 클라우드에 연결하면 우리 사고가 직접적으로 크게 확장될 것이다. 이게 다섯 번째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2045년이 되면 우리 마음은 수백만 배 확장되고 이 불가해한 변화 속도와 규모 때문에 이제 특이점이라는 은유를 빌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똑사님이 얘기해 주실 2장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부분은 2장 지능의 재발명입니다.
지능의 재발명이 무엇인가 한번 봤더니 아까 독자님이 커즈와일이 인류의 발전 단계를 6단계로 나눴잖아요. 지금 이분은 우리가 지금 4단계와 5단계 중간 지점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5단계인 내 컴퓨터 인터페이스 시대가 되면 인간의 뇌는 기술에 의해 수백만 배 팽창될 거라는 거예요. 즉, 지능이 스스로 재설계하는 시대이고 이를 커즈와일은 지능의 재발명이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기술에 의해서 뇌와 컴퓨터가 인터페이스 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했는데 그게 지능의 재발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필요한 기술이 바로 AI입니다. 아까 똑자님이 그 튜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튜링 테스트 이게 1950년 앨런 튜링이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 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고 그러면 기계와 인간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언어적 사고를 할 수 있다면 기계는 지능적이다라는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튜닝 테스트를 통과한 기계들은 인간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것이 바로 기계적 사고에 대한 철학을 과학으로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과학적으로 어느 기준을 통과했다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사고에 대해서 신비의 영역이 아니라 계산 가능한 가정이라는 패러다임이 탄생을 한 겁니다. 이 AI의 두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기호적 접근인데 이는 규칙 기반 사고더라고요. 그 인간 전문가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논리와 언어로 기술하고 그 규칙을 컴퓨터에 적용하는 방식인데 초기의 전문가 시스템인 마이신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한계가 있는데요. 이 복잡성이 폭발을 해요. 규칙에 기반을 하니까 계속 예외 사항이 생기면 또 다른 규칙이 생성이 되니까 규칙이 늘어날수록 예외와 오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면 인간의 판단처럼 유연하게 사고하지 못해서 현실의 불확실성과 맥락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연결주의적 접근인데요. 이것은 인간의 신경망을 비슷하게 구조화시켜서 만든 접근법입니다. 인간의 뇌가 유령 간 연결을 통해 학습하듯 컴퓨터도 수많은 노드를 연결을 해서 학습을 하게 하는 겁니다. 초기에는 계산 능력이 부족하고 데이터가 부족해서 그 성과가 미미했지만 지금은 이제 아까 똑자님이 말씀하셨던 컴퓨터 파워 시스템 비용이 낮아지고 데이터가 풍부해서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내가 발생했다라고, 내가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요. 그게 바로 인류 발전의 3단계인 손해를 말을 하는 건데요. 손해는 모듈러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손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앞으로 이제 저희가 살펴볼 게 손해와 신피질, 인간의 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왜 이거를 이렇게 분량을 이렇게 많이 할애해서 이 부분을 썼을까라고 이제 보면 이분이 주장하시는 게 수학 가속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데요. 이 속도가 빨라진 거를 앞서서 인류 탄생부터 쭉 설명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이렇게 느렸는데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생명 진화의 오랜 준비인데요. 원자에서 이제 자기 복제 분자가 나타나기까지 약 100억 년이 걸렸습니다. 별의 핵융합이 생명 제로인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내면서 복잡성은 느리지만 꾸준히 축적되었고요. 이런 복잡한 생명은 긴 시간과 반복의 산물이었습니다. 뇌의 진화의 가속 구간인데요. 이제 원시 신경망이 중앙 집중식 뇌가 되기까지 1억 년이 걸렸고요. 이게 다시 심피질이 되기까지 3억 년에서 4억 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뇌가 되기까지 2억 년이 걸렸고요. 그러나 이 지능의 진화는 단 몇백 년 만에 폭발적으로 진행했는데요. 그 핵심이 바로 손해였습니다. 손해가 나오면서부터 이 진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는 거예요. 이 손해의 핵심 기능을 보면 손해는 반복된 행동을 학습하고 자동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악기를 연주한다던가 자전거를 탄다던가 타자를 치는 것 같이 반복된 행동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익히는 걸 말을 하는데요. 이를 근육 기억 형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지만 내가 반복을 하면 무의식적으로 나중에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를
무의식적 유능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조적 특징을 보면 모듈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손에는 수천 개의 작은 처리 모듈러 구성되어 있고 각각이 피드 포워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복잡하지는 않지만 이게 병렬적으로 효율적인 정보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구조가 바로 이 AI 설계에 시사점을 줬다고 합니다. 즉 인간의 학습 능력과 인공지능 알고리즘 사이의 구조적 유사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 뇌의 학습 방식을 그대로 응용해서 AI의 딥러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본능과 학습 차이를 보면요. 이제 포유류 이전의 동물은 신피질이 없어서 소뇌가 주도하는 고정 행동 패턴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는 선천적,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된 행동이고요. 근데 이 포유류는 신피질을 통해서 학습적 행동을 발달시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본 행동은 소뇌의 자동화 시스템에 의존을 하고요. 따라서 소뇌는 본능적 지능의 핵심 구조이며 인간 지능이 진화하기 전 단계에서 기계적 효율과 반복 학습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보여줍니다. 진화적 의미를 보면요. 이제 생물학적 진화 초기에는 새로운 복잡성이 나타나는데 수억 년이 걸렸지만 소뇌 등장 이후에는 학습과 적응이 훨씬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즉 소뇌는 진화 속도의 엑셀러레이터처럼 가속시킨 존재라고 합니다. 생명 진화에서 지능의 진화로 넘어가는 가속 단계에 이 소뇌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단계가 신피질 디지털 신경망인데요. 이제 지금 신피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피질은 스스로 수정하는 계층적이고 유연한 구조를 가졌는데요. 이 신피질의 등장 배경과 진화적 의미는 진화는 소뇌의 유전적 변화만으로는 빠른 행동 적응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뇌는 자기 스스로 새로운 행동을 발명하고 수정할 수 있는 구조, 즉 신피질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신피질은 약 2억 년 전 포유류에서 처음 등장했고 초기에는 우표 크기만한 사이즈였고 두께도 역시 우표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연한 조직 덕분에 포유류의 행동 적응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신피질의 구조와 기능적 혁신인데요. 신피질은 별개의 묘들들의 집합이 아닌 통합적으로 협용하는 반일체처럼 작동합니다. 이 구조 덕분에 새로운 행동 양식이나 사고 패턴을 며칠 혹은 몇 시간 내에 학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즉 학습이 진화의 핵심 엔진이 된 것입니다. 백악기 고 제3기 대멸종 시대 이후에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었는데요. 그때 신피질을 가진 포유류가 생존 우위를 점했다고 합니다. 빠르게 학습해서 적응을 한 거죠. 이후 포유류의 뇌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신피질의 표면적이 확대되고 주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신피질이 오늘날 뇌의 무게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피질의 구조적 원리를 보면요. 신피질은 단순하지만 반복적인 구조로 되어 있고 각 단위는 약 100개의 유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대규모 병렬 처리 방식으로 작동해 다수의 인지 과정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신피질은 6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 층 사이에는 양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추상적인 사고는 높은 층에서만 일어난다는 단순한 구분은 무의미하고요. 계층적 추상화의 연속체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계층적 구조 덕분에 인간은 피질이 단순한 동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추상적 사고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피질과 인간의 철학적 진화를 보면 인간은 전두피질 없이도 어느 정도 지적 성취를 이룰 수 있었으나 전두피질이 결합하면서 세계와 존재를 이해하는 철학적 사고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즉, 이 신피질이 발달함으로써 인간을 지능적 동물을 넘어 철학적 존재로 전환시킨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피질과 소뇌의 관계를 보면요. 신피질의 계층적 구조는 독특하지만 이 계층적 구조는 아까 봤던 소뇌에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이 신피질은 이 계층을 새롭고 강력한 방식으로 연결해서 단순히 운동 제어가 아닌 개념적, 추상적 사고의 생성 메커니즘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신피질의 3가지 핵심 특징을 보면요. 첫 번째가 신경 발화의 확산성입니다. 특정 개념에 대한 신경 발화 패턴이 전체 구조로 확산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연결적 유연성입니다. 한 패턴이 여러 개념과 연관되며 연관된 개념들이 상응하는 발화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가 병렬 상호작용성입니다. 신피질 전역에서 수백만 개의 패턴이 동시에 발화하고 복잡하게 상호작용합니다.
이 세 가지 특성이 결합해 신피질은 창의적 사고와 유추적 추론의 내적 기반이 됩니다.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 신피질이 어떻게 사고를 하는지. 지질학자 찰스 라이엘은 격변적 창조론 대신에 점진적 변화를 주장해서 협곡이 단번에 대홍수로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강의 침식 작용의 결과임을 밝혀냈는데요. 참 재밌게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자연이 만드는 이 환경을 예전 중세 시대에는 창조론에 의해서 하느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질학자 찰스 라이엘이 이 협곡은 자연의 강의 침식 결과로 만들어진 산물이다라고 주장하고 그게 받아들여지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다윈이 이 찰스 라이엘의 이 연구 결과를 읽고 신피질의 유추적 사고 능력을 통해서 바로 진화론을 탄생시켰다고 하는데요. 자연 선택은 생물 종의 갑작스러운 창조가 아닌 점진적인 변화의 결과라는 걸 그대로 이 진화론에 적용한 겁니다. 즉 신피질의 유추적, 추상적 사고 구조가 이런 찰스 다윈의 진화론의 과학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미래 전망을 보면 아까 똑자님이 1장에서 신피질과 인공지능의 결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커즈와일은 신피질이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과 직접 연결하는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인간의 뇌는 현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이 추상적, 통합적 사고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때 지능 증폭, 폭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과 기계의 융합에 의한 특이점이 생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피질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이 신피질의 구조를 그대로 인공지능이 학습하는데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은 인간 신피질의 계층적 학습 구조를 디지털로 복제한 시스템입니다. 무어의 법칙과 수학 가속의 법칙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지금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요. 언어와 규모의 결합은 AI가 의미를 이해하는 지능으로 진화하도록 만들고 있고 결국 인간의 신피질은 클라우드 기반 AI와 연결되어 디지털 신피질로 확장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AI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려면 먼저 AI에게 지금 부족한 게 뭐가 있는지 알아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맥락 기억입니다. 상황과 문맥을 장기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지금 부족합니다. 두 번째가 상식인데요. 인간이라면 암묵적으로 아는 세 개 기본 원리가 있는데 아직은 이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가 사회적 상호작용입니다. 인간의 감정, 의도, 그다음에 미묘한 관계를 읽는 능력이 있는데요. 아직은 AI가 이게 부족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커즈와일은 이 간극이 곧 좁혀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기하급수적 추세에 수렴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첫 번째가 컴퓨팅 파워, 계산 성능의 급상승입니다. 이제 많은 병렬 칩을 활용해서 기술이 혁신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빅데이터의 유용성 증가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AI 연구의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풍부한 데이터의 폭증입니다. 인터넷과 사물 인터넷 확산으로 AI가 학습할 수 있는 맥락적, 다층적 데이터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알고리즘의 진화입니다. AI가 더 적은 데이터로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추론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결함에 대해서 우리가 보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20년 내에 컴퓨터가 인간의 뇌를 완전히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 거라고 커즈와일은 예측하고 있고요. 그때쯤 되면 수면 연장과 지능의 확장이 동시에 가속화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노아의 종말에서 보면 건강한 수명의 연장은 기정사실화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과 지금 커즈와일이 말했던 지능의 확장까지 만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신피지를 클라우드로 확장하다. AI의 다음 진화 단계는 뇌와 클라우드를 직접 연결하는 건데요. 뇌와 컴퓨터 인터페이스입니다. 전극 삽입 방식인데요. 지금 앞서서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그래도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에 가장 비슷한 게 전극 삽입 방식이더라고요. 신경세포의 활동을 직접 기록하고 자극할 수 있는 건데요.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가 대표적인 건데요. 저도 이 영상을 봤는데
무슨 SF 영화를 보는 것처럼 정말 현실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2023년 FDA 승인을 받아서 1024개의 전극을 인간에게 인식하는 첫 임상 실험이 진행되었고요. 이렇게 되면 정말 신피지를 클라우드로 확장하는 그 단계까지 지금 와 있구나. 현재 지금 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미래의 비침습적 인터페이스는 혈류를 통해 주입되는 나노 크기의 정극이 뇌 속에 침투해 수백만에서 수천만 개의 신경세포와 클라우드 기반 인공신경만을 직접 연결할 것이라고 합니다. 엄청 작은 나노봇이 우리 뇌에 들어가서 우리의 머릿속을 어, 직접 기록하고 자극하고 한다고 하는데요. 무슨 공상과학 소설을 읽고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커즈웨일은 2030년대에는 나노봇이 심피질의 체상증과 클라우드의 시뮬레이션 신경망을 연결하게 되고 우리의 생물학적 뇌가 클라우드에 확장된 디지털 심피질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 특이점에 대해서 앞서서 똑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만들고 있는 초지능과 우리가 융합할 때 우리는 자신을 다시 창조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인간은 여기에서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인간의 뇌, 생각 이런 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마음, 뇌, 생각은 더 이상 머리뼈에 갇혀 있지 않는다. 생물학적 뇌보다 수백만 배 빠른 비유기적 기질, 클라우드나 양자 컴퓨터 등에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인간의 지능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며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 특이점이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내가 이때까지 살아있다는 게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너무 급격하게 변해서 내가 이때 살아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되게 까마득할 것 같아요. 어, 만약에 내가 지금처럼 그냥 나의 머리뼈에 갇힌 내로만 살고 싶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완전히 천재적인 사고를 하고 천재적인 생산물을 만들어내는데 나만 그 생물학적 뇌로 살아간다면 완전히 천재와 그 원숭이 같은 사람으로 격차가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도 이, 이 클라우드와 나의 뇌를 연결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 세상이 나를 가만히 놔버려 두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이런 책을 읽으면서 막상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 현실을 마주하는 거와 내가 그래도 이런 책을 읽으면서 상상을 하면서 지금처럼 이제 두려움, 무서움을 느끼면서 한 번쯤 상상해 보는 거와 또 다르다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